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경제론 파트 한번 볼게요. 경제론 파트. 연필 다 깎았어요. 예? 예. 이 장의 경제론 파트 한번 볼게요. 경제론 파트. 책이 그 고책이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이야 이거. 예. 고책 맞습니다. 고책 맞고 넘기시고 그거 보면 경제론 파트 나옵니다. 경제론 파트.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총론 파트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경제론 파트인데 이 경제론 파트는 좀 어려워요. 예, 요건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 파트에는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 그럽니다. 예, 경제론 파트를 갖다 우리는 뭘 한다고? 수요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의 핵심 파트라는 것은 경제론의 수요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수투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수투감이라 그래요. 수투감.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핵심 파트라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용어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제일 먼저 경제론 파트의 1번에 보니까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하면 유량과 재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량과 재량.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이런 용어만 여러분들이 귀에 조금 익숙시켜 놓으면 돼요. 유량과 재량. 자, 그러면 유량과 재량 어디서 나옵니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TV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 방송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하다 보면은 수요란 말, 공급이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수요는 뭔데? 예, 그 다음에 공급은 뭔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수요자라 그러죠. 팔고자 하는 사람을 매도자라 그럽니다. 수요자, 매도자.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수요. 시장에서 어떤 제한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요자. 팔고자 하는 사람을 판매자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공급자라 그럽니다. 얘는 많은 사람이라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얘는 많은 사람이라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 얘들은 일단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일정 기간이란 말이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뭐 내년에 2026년도 6월 1일 날 나는 부동산을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할 때는 한 내년 봄쯤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뭘 사고자 할 때는 이때는 일정 기간이란 말이 앞에 들어와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그 다음에 서비스를 그래서 수요자라는 것은 이거는 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것은 이거는 팔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갖다 우리는 수요 공급이라 그래요. 자, 맞는 거 한번 볼게요. 수요란 것은 여러분들 수요란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화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욕구, 이걸 뭐랍니까? 이걸 수요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공급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욕구예요. 팔고자 하는 욕구. 한 개는 사고자 하는 욕구, 하나는 팔고자 하는 욕구. 이걸 갖다린 수요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어떤 문장 안에는 그냥 보기에는 그냥 뭐 이런 문장인 것 같아도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다 봐야 돼요. 세 가지 개념이. 수요 공급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안에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거 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재화를 갖다가 사고자, 그 다음에 팔고자 해야 됩니다. 어떤 재화를 산 경우나 어떤 재화를 판 경우나 하시면 안 돼.
어떤 제약을 사고자, 어떤 제약을 팔고자 하는 욕구라 해야 됩니다. 욕구. 이러한 욕구는, 요거는 의사와 플러스 이거는 능력이 다 같이 해줘야 돼. 그리고 사고자, 팔고자 한다는 것은 얘들을 사전적 개념이라 그럽니다. 사전적 개념. 사후가 아니고 사전적 개념.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의 개념이 포함돼야만이 이걸 갖고는 수요 공급이라 그래요. 첫 번째 어떤 개념?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제한화 서비스를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사고자 또는 팔고자 한다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욕구라는 것은 의사 플러스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요는 의사 플러스 사고자 하는 구매력. 공급이라는 것은 의사 플러스 팔고자 하는 판매력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개념을 갖춘 것을 우리는 수요 공급이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 어떤 제한화 서비스를 사고자 또는 팔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우리는 수요 공급이라 그럽니다. 수요 공급.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요를 갖고 우리는 유효 수요라 그러죠. 유효 수요. 여기서 나오는 수요를 말한다고, 이런 수요를 갖고 우리는 유효 수요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갖다가 이걸 디맨드라 그러죠. 디맨드. 그래서 D라 써요. 이 공급이라는 것을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유효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S에서 스프라일에서 S라 그럽니다. 그러면 유효 수요하고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용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잠재 수요라는 게 있어요. 잠재 수요. 잠재 수요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수요하고 그 다음에 잠재 수요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잠재 수요.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니즈라 그러죠. 니즈.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책이 쏟아질 때는 이러한 유효 수요 때문에 정책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잠재 수요 때문에 주동산 정책이 쏟아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수요란 말과 잠재 수요는 틀립니다. 유효 수요란 것은 의사 플러스 능력을 갖춘 것을 뭐라 그러고 유효 수요.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잠재 수요라 그래요. 잠재 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정리합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더라. 일정 기간이라는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사고자 팔고자 한다는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유효 공급, 의사 플러스 능력을 갖춘 것을 요 세 개를 포함한 것을 갖추는 수요 공급이라 그럽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란 것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에 나는 그것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유효 수요라 그래요. 그럼 이때 개념이 보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이런 개념을 뭐란다고?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유량 개념. 그럼 유량 개념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유량 개념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저량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저량 개념.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유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여러 가지 용어 단어 중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단어를 보시면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표시되는 단어들이 있고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만이 표시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임대료 같은 게 있죠. 임대료. 임대료 앞에는 뭘 붙여야 됩니까?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하는 한 달이라는 일정 기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량 개념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상점에 또는 다른 마트라든가 백화점 물건 사러 갔을 때 사장님 현재 요거 가격 얼마입니까 물어봐. 현재라는 어떤 시점을 붙여야만이 의사소통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 이런 것을 갖고 우리는 저량 개념이라 그럽니다. 저량 개념.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쓰는 여러분들은 사회적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을 명시해야만이 표시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한다고 유량 개념.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만이 표시되는 그런 용어를 갖다 우리는 말한다고 저량 개념이라 그럽니다. 저량. 그래서 우리가 유량 개념을 갖다 영어로 이야기할 땐 플로우라 그러죠. 플로우.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량을 갖다 우리는 스톡이라고 그래요. 스톡. 머문다 보시면 돼. 흐른다, 머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량으로 명시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저량으로 명시되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잠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유량 개념으로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유량 개념으로. 플로우 개념이죠. 플로우 개념. 자,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그 다음에 지대. 이런 것들. 지대란 것은 토지 임대료예요. 똑같은 거야. 앞에 뭐 붙여야 됩니까? 한 달 또는 1년 붙여야 되죠. 한 달에 사장님 여기에 임대료가 없어서 얼마입니까? 한 달에 토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할 때 이때 임대료하고 지대 앞에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말한다고 유량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한 달에 월급 소득이 든 거니겠죠. 소득. 한 달에 급여가 얼마인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생산량 이런 것들. 대한민국이 1년 동안에 생산되는 1년 동안 일어난 어떤 이런 기간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유량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국민 총생산,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이런 것들.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그래서 우리가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국내나 국에서 벌여들이는 전체적인 가치를 말한다고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나 국에서 벌여들이는 전체적인 가치를 말한다고 국민 총생산. GNP죠. GNP. 이것도 일정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독일, 지금 미국에 있죠.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말한다고 국민 총생산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가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가치를 갖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래요. GDP라고 그러죠. 그러면 베트남 여성이라든가 저는 외국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같이 올라오죠. 그게 국내 총생산 안에 들어간다 봐야 돼. 그래서 밖에서 뭐 박세리, 뭐 박찬호, 그 다음에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버리는 걸 말한다고 국민 총생산. 베트남 여성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돈 버리죠. 대한민국 영토에서 전부 다 버리는 걸 말한다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앞에 한 달, 1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붙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말한다고 유량 개념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유량 개념. 그러면 저량 개념은 어떤 겁니까? 하게 되면 저량이라는 것은 요거는 영어로 하게 되면 스톡이죠. 스톡. 얘는 시점이에요. 시점. 자, 사장님 현재 요 물건의 어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점이죠. 사장님 현재 지금 요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현재 요거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울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화폐 양이죠. 통화량.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 현 시점에 주택의 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미분양 이런 것들. 울산의 미분양이 많죠. 울산대구가 대표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외채, 현재 빚이 얼만데?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빚이 얼만데? 지금 주식이 왜 계속 올라다니라 급락을 하죠. 계속 떨어져. 금리를 엄청 많이 떨어졌죠.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각 기업이 미국의 어떤 큰 기업, 빅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회사채죠. 회사채. 부채가 많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외환 보유액.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달러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재량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얼마인데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얼마 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의 재고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빚이 얼마고 지금 현재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일정 시점이란 어떤 용어를 붙여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이란 말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교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량 개념 한번 봅니다. 유량 개념 플로우 되어 있죠. 플로우. 일정 기간 되어 있죠. 일정 기간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임대료 지대 똑같은 말입니다. 한 달 임대료, 한 달 토지 임대료. 소득 수익, 한 달의 소득, 한 달의 수익. 소비 이런 것들, 한 달의 소비. 주택 생산량, 공급량.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가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량 개념. 자, 그 다음에 재량은 어떤 건데 하면 재량은 시점을 붙여야 되죠. 현재 가격이 얼마고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고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되고 현재 네 재산이 얼마고 현재 자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통화량, 보급률, 재고량 이런 것들, 외채,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을 붙여야 되는 용어고 이러한 것들은 일정 시점을 붙여야 되는 값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냥 요거만 유량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저량이 어떤 것이고 요 개념만 생각합니다. 개념만 아시겠죠?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재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 굳이 열 필요 없어요. 뭐 첫날에 와갖고 이거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요거 36개 때 시험 문제예요. 36개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서 3개, 여기에서 3개 이래갖고 재량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문제를 봐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쉽게 놉니다. 그만큼 쉽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보시면은,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릿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알기 전에 일단은 수요 법칙과 여러분들이 공급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한 개는 제가 수요 법칙을 그릴 것이고, 자, 하나는 공급 법칙을 그릴 거예요. 공급 법칙. 내가 시장에서 항상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가격이 보니까 어떨 때는 100원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00원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00원 할 때가 있습니다. 300원. 자, 요걸 놔두니 가격이랄게요. 가격을 영어로는 P라 그럽니다. price. 자, 난 요걸 사야 돼. 10개, 20개, 30개, 10개, 20개, 30개를 한 번씩 사야 돼. 자, 요걸 양이라 그래요. 수요량. 양을 퀀턴티를 해서 우리는 Q라 그럽니다. Q. 수요를 갖다 우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디맨드를 해서 이걸 뭐라 한다고? D라 한다고. 공급을 갖다 우리는 아까 스프라이를 해서 이걸 뭐라 한다고? S라 한다고. 그래서 영어 앞에 4개만 좀 기억할게요. 4개만. 수요를 뭐라 한다고 그랬습니까? D. 수요를 뭐라 한다고? 디맨드를 해서 D. 공급을 뭐라 한다고? 스프라이를 해서 S. 가격은 프라이스를 해서 P. 양은 퀀티티를 해서 이걸 갖다 둔 Q라고 합니다. 수요를 말한다고요? D. 수요를 말한다고요?
D. 공급을 뭘 한다고요? S. 공급은 뭘 한다고? S. 가격을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P. 가격은 뭘 한다고? P. 양은 Q. 수요를 뭘 한다고 그랬어요? D. 공급은 S. 가격은 P. 양은 Q. 그래서 요거 약자 하나씩만 꼭 기억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는 날까지 얘들이 엄청 따라다녀. 자, 그러면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나 수요자 개미는 내가 사고자 하는 어떤 물건 가격이 100원에서 3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30개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자가 왔어. 당신이 사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지금 현재 1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래 됩니다. 사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10개, 20개, 30개가 있다면 몇 개 사겠습니까? 네? 몇 개 사겠어요? 30개 사겠죠. 와, 싸구나. 이렇게 해서 30개를 삽니다. 그래서 이걸 다 소비를 하고 시장에 다시 나갔어. 시장에 다시 나가니까 요 가격이 지금 현재 또 300원에. 근데 난 필요해. 사야 돼. 몇 개 삽니까? 몇 개 사야 돼요? 10개밖에 안 산다 봐야 돼요. 비싸니까. 그럼 우리 수요자의 마음이란 것은 비쌀 때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쌀 때는 산다. 이해되세요? 요게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다시 말해서 나 수요자 마음은 비쌀 때는 어떻게 하고 적게 사고 쌀 때는 뭡니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요 두 점을 연결하죠.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요걸 갖고는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디맨드 커브라 그러죠. 수요 곡선. 요걸 뭐 한다고요? 수요 곡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측으로 내려오면서 하향하는 곡선을 가진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향하는 곡선을 가졌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격 한 봅니다. 성격. 자, 우리가 수요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나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나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 봐야 돼. 자,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걸 갖다 우리는 플러스라 그럽니까? 이걸 마이너스라 그래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항상 이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수요 법칙 다시 한번 봅니다.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수요량 어떻습니까? 떨어진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사고자 하는 수요는 어떻습니까? 떨어진다 봐야 돼요. 이걸 말한다고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떨어지죠. 밖에 나가도 뭐 비싸, 뭐든지 밥값도 비싸고 뭐든지 비싸.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마트라든가 백화점 가는 숫자는 반드시 줄어들 것이고, 그럼 양은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셔야 됩니다. 수요 법칙.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반드시 된다? 떨어진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고자 하는 수요는 반드시 떨어진다. 이유가 뭡니까? 하게 되면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해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또 미친 듯이 삽니다. 그럼 수요량은 또 증가한다 봐야 돼요. 이것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가격과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서 반대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화살표가 반대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요 법칙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드시 화살표가 무슨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라 봐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봐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량이 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 봐야 돼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무 올랐죠. 소비량은 줄어든다고.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법칙 한번 볼게요. 공급 법칙. 자, 이제 마음은 판매자 마음이에요. 판매자 마음. 자, 나는 물건을 이제는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이게 100원, 200원, 300원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나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때 100원일 때 많이 팔고 싶어 합니까? 300원일 때 많이 팔고 싶어요. 판매자는 300원일 때 많이 팔고 싶어 하죠. 수요자는 또 틀려. 그래서 파는 사람은 300원일 때 몇 개 팔고 싶어 합니까? 하면 30개를 팔고 싶어요. 근데 물건이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뭐 안 팔고 치워버립니다. 창고에 집어넣어버려. 물건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100원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적게 판다 봐야 돼. 그래서 요 두 점을 연결한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공급 곡선이라 그러죠. 스프라이 커브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공급 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은 수요 법칙은 우하향하게 생기는데 공급 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상향한다 봐야 돼요. 얘는 우상향한다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공급 법칙에서 우리가 가격과 공급량을 한번 볼게요. 가격과 공급량.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파니까 팔고자 하는 공급량 어떻게 됩니까? 팔고자 하는 공급량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봐야 돼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팔고자 하는 공급량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봐야 됩니다. 감소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팔고자 하는 공급량 어떻게 됩니까? 증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팔고자 하는 공급량은 감소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과 달리 공급 법칙에서는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말한다고 우리는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비례 반비례. 비례. 얘들은 비례. 수요 법칙은 반비례. 자, 교재 한 번씩 볼게요. 교재 보시면은. 자, 거기에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이라는 것은 반비례. 가격과 수요량은 것은 반비례. 역의 관계죠. 마이너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봐야 됩니다. 이때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 우하향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공급법칙 한번 볼게요. 자, 공급법칙이라는 것은 가격과 공급량은 요거는 비례관계. 정의 관계라고 그러죠.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감소. 이때 공급 곡선은 이거는 우상향한다 봐야 됩니다. 우상향한다 봐야 돼요. 자, 칠판은 뭡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수요 공급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 자체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죠. 얘 자체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지만은 얘를 모르면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모르게 되면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시중에 나가니까 가격이 상승해. 여러분들 사고자 하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물가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떨어져.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떨어져.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법칙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자는 팔라고 물량을 막고 내야나.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자는 비싸게 많이 팔라고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뭐 때문에? 공급 법칙 때문에 그렇다 봐야 돼. 됐나요? 수요 법칙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무조건 뭡니까? 같은 방향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수요 법칙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볼 때는 마이너스. 공급 법칙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라 봐야 됩니다. 플러스. 됐나요?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여러분한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면 수요 법칙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면 공급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해야 돼요.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 곡선,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것은 공급 곡선.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수요 법칙, 플러스로 표시되는 것은 공급 법칙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걸 하고 나니까 밑에 이제 수요의 변화와 수요 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와 수요 양의 변화. 자, 울산 지역의 아파트 한번 볼게요. 울산 지역의 아파트. 자, 울산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량은, 울산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량은, 요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아파트 수요의 거래량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요즘 좀 어때?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죠. 한때는 거래량이 또 많이 증가하게 됐어. 자, 그러면 울산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변하는 데는 수많은 원인이 있다 봐야 돼요. 수많은 원인. 자, 첫 번째. 울산 지역의 요 아파트 가격, 요 해당 지하라 그럴게요. 해당 지하의 아파트 가격이 울산 지역의 어떤 해당 지와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부산이라든가 그 다음은 대구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자, 울산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1위죠. 국민연금 수령자의 국민연금 액수가 1위가 어디에요? 울산 동구입니다. 동구. 동구의 현대중공업이죠. 자동차하고. 거기가 전국에서 1위에요. 연금 1위. 그래서 울산 지역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어. 그 다음 울산 지역에 보시면 노인 의료시설이죠. 노인에 대한 어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돼 있어.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중학교를 키우는 학생들이 또 학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학교 때문에 울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소득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금리, 규제라든가 정책,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이런 것들. 자, 눈을 크게 또 가봅니다. 눈을 크게 또 가볼게요. 자, 울산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은, 울산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라 봐야 돼요.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이렇게 낮아서 다른 데서 좀 이렇게 구매하러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 학군, 의료시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득, 금리,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러한 원인 때문에 거래량이 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요인들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딱 원인을 두 개로 나눠버려요. 어떻게? 해당자의 아파트 가격 요거 하나하고 얘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걸 가격 외라 그럽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이런 거래량 변화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로 나눈다고? 두 개로 나눈다고. 어떻게? 해당자의 가격과 나머지는 뭡니까? 싹 다 끌고 모아갖고 이걸 가격 외라 그래요. 원인이 몇 개? 두 개. 한 개는 뭐가 되고? 해당자의 가격, 아파트 가격, 나머지를 싹 다 묶어서 뭘 한다고? 가격 외를 한다고.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울산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량은 항상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또 연마다 해마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딱 두 개로만 분류하더라. 어떻게? 해당자의 가격과 나머지 전부 다 해당자의 가격 외로 분류하더라. 그럼 해당자의 가격이 크겠습니까? 가격 외가 크겠어요? 가격이 크겠습니까? 가격 외가 크겠어요? 가격 외가 크다 봐야 돼. 그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자의 가격 때문에 거래량이 변하는 것을 얘를 뭐라 합니까 하면 얘를 갖다 우린 수요량의 변화라 그럽니다. 가격 외 때문에 거래량이 변하는 것을 요걸 뭐라 한다고? 이걸 갖다 우린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거래량 변화라는 말을 이걸 다른 말로 쓰죠. 거래량 변화를 안 하고 이걸 우리는 수요량 변화라 그럽니다. 수요량 변화. 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해당자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언제든지 변하더라. 해당자의 이런 어떤 울산의 아파트 해당자에 대한 어떤 거래량 또는 수요량은 언제든지 변하다. 이 수요량이 변화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학교에서는 이 원인을 갖다가 딱 두 가지로만 나누더라. 해당자의 가격과 해당자의 가격 외로 나누더라. 해당자의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뭘 한다고?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고, 해당자의 가격 외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요걸 수요의 변화라 하더라. 요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자, 학군이 좋습니다. 여기 뭐 현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요? 예? 청운교. 그죠? 예, 부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청구로 오기 위해서 그 아줌마들 중학교 때 이사를 많이 해요. 예, 마음은 가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죠. 예. 그래서 막 일로 이사 와갖고 애를 어쩌든 간에 청구에 보내려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군이 좋아. 자, 고등학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애를 보내기 위해서 일로 이사 오는 양이 늘어나죠. 예.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울산 탑공원역, 그 울산 공원 있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랜드 같은 큰 어떤 테마파크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게 되면 또 육아를 가진 사람들이 일로 이사를 많이 오겠죠. 자, 이사를 많이 와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것도 무슨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봐야 돼요. 자, 금리가 좀 있으면 또 올라가. 주담대 대출이 또 올라가죠. 자, 그래서 금리가 또 올라감으로 해서 또 수요량이 좀 감소합니다.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그냥 주무시다가 물어보면 그냥 수요 변화를 하시면 돼요. 자고 있는데 뭐 물어본다. 수요 변화. 자고 있는데 물어본다. 수요 변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가 99%가 전부 다 뭡니까? 수요의 변화를 봐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하나 있죠. 뭐 해당자의 가격.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해당자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외부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해. 이걸 뭘 한다고? 수요량의 변화라 그런다니까.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세요?
자, 요 칠판 지우지 마시고, 자, 조금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